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의 오랜 동맹이라 믿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복판에서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장갑차가 실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언제나 최고만을 원했고 그들에게 최고란 곧 미국산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폭발 테스트 현장에서 촬영된 단 3분짜리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불길을 뚫고 달리던 그 장갑차, 그것은 대한민국의 작품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과 유럽의 공식을 무너뜨린 한국의 기술, 그 진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 장갑차가 사우디 사막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다? 오마르 알파이살 본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타부크 시험구역 관제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베커, 독일 루마에이지에서 28년간 장갑차 설계를 총괄했고 지금은 사우디 왕실 방위 사업의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독일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사막의 기온이 47도를 넘나들던 오후, 오마르는 두꺼운 보고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베이징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왔어요. 한국 제품은 비상용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화려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가격 경쟁력, 납기 단축, 그리고 정치적 협력 가능성까지. 모두가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한국이 조립 강국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자 설계라 해도 이 혹독한 사막을 견디긴 어렵다고 생각했죠.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본 아시아 제품들은 대부분 포장만 번지르르 했을 뿐 극한 환경에서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라인란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한국 부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완전히 같은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리 만수르 관제관이 스크린을 켜자 커다란 화면에 TIGON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8륜 구동, 525마력, 모듈러 설계. 숫자로만 보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언제나 다릅니다. 특히 이 타부크 사막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막의 공기는 열기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불길이 춤추는 듯했고 모래먼지가 끊임없이 회오리치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한 대의 장갑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곤. 한국 카나디펜스가 제작한 8륜 장갑차였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세련됐습니다. 차체 라인은 유려했고 용접 부위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외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죠. 이곳에서는 미세한 설계 결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막에서는 미의 기준이 아니라 생존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조차 이곳에서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갑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전 생존성 프로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나디펜스의 기술 총괄 강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40대 중반의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깨끗했고 넥타이조차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니 종이 위의 숫자가 전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루마에이지 시절 저는 수없이 많은 완벽한 스펙의 장갑차가 실전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 완벽한 도면들은 언제나 현실 앞에 찢겨나갔죠. 그날의 열기 속에서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지. 하지만 그 예감은 곧 완전히 뒤집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모든 이론이 무력해집니다. 모래와 열기가 모든 계산을 뒤틀어버리니까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도면과 공식을 들이대도 이 사막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열 변형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리 관제관의 지시에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세진, 한국 카나디펜스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레 타이곤 하부로 들어갔습니다. 외부 온도 47도,
차체 표면 온도 63도입니다. 계측기를 든 그녀의 손이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차체 곳곳에 센서를 대며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흘렀습니다. 보통이라면 금속이 팽창하며 변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변형률 0.03%, 허용 범위 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독일제 장갑차라도 이런 온도에서는 0.1% 이상은 변형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합금을 쓴 건가요? 제가 묻자 옆에서 강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산 특수강입니다. 포스코에서 독자 개발한 합금이죠. 열 팽창 계수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재료의 단계부터 독자적 체계를 갖춘 기술국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첫 번째 주행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이곤이 사막의 모래 언덕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죠. 엔진 소리가 놀라울 만큼 일정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경사와 열기라면 대부분의 엔진은 헐떡이듯 소리를 내기 마련인데 타이곤은 묵묵히 그러나 힘있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엔진 데이터입니다. 알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RPM, 토크, 냉각 온도올 안정적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놀라운 효율로 작동하고 있었죠. 10km를 달려도 내부 온도는 섭씨 28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건 에어컨이 아니라 차체 전체를 감싸는 특수 단열 구조와 공기 순환 시스템 덕분이라고 강현수가 설명했습니다. 20km를 넘어서도 엔진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관제소 내부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모래먼지 테스트 돌입. 알리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팬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인공적인 모래 폭풍이 시험장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고 관제실의 창문조차 모래에 덮였죠. 그 속에서도 타이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30km 주행 완료, 정지 없음. 알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공기 필터 압력 정상.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그때 오마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중국 장갑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중국 장갑차는 25km 지점에서 멈췄다는 그 보고서가 거짓이 되어버리니까요. 모래 흡입 필터 교체 시연 들어갑니다. 강현수가 신호를 보내자 2명의 정비병이 달려갔습니다. 필터 커버를 열고 기존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장착하기까지 정확히 13분. 일반 장갑차라면 최소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타이곤은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정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전투 중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죠. 강현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의 생존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필터 교체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원터치 분리가 가능한 구조. 독일에서도 과거에 시도했지만 모래 유입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방식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묻자 김세진이 다가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중 실링 구조입니다. 외부 실링과 내부 실링 사이에 압력차를 형성해 모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모듈러 전환 시연 준비. 알리의 지시에 타이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병력 수송 모듈이 유압에 의해 들어올려지고 새로운 대전차 모듈이 장착되었습니다. 작업 인원은 단 4명, 크레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차체 내장 유압 시스템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25분 만에 대전차포가 장착되었고 5분 후 시스템 연동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총 3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 완성된 겁니다. 지휘 차량, 구급 차량, 정찰 차량으로도 전환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강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전투 플랫폼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닌 현장의 신뢰였습니다. 오마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고 붉게 상기된 볼이 그의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쇼는 이제 충분합니다. 폭발 시험은 불필요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폭발 시험이야말로 장갑차의 생존성을 증명하는 핵심 아닙니까? 오마르는 제 눈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커 씨, 당신은 자문관일 뿐입니다.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그의 말에 묘한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폭발 시험은 왕세자실의 직접 지시입니다. 강현수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관제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마르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중국 측과 이미 어떤 약속을 한 걸까? T48시간. 강현수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정확히 이틀 후 오후 2시에 폭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창밖을 보니 타부크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타이곤이 그 한가운데 우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47도의 열기를 버텨내고도 굳건히 선 그 모습이 어쩐지 인간보다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묘하게 자극됐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일까?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 답은 곧 나오겠죠. TNT 8kg의 폭발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시험이니까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는 능력. 이곳 사막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말로 우리 독일의 기술을 뛰어넘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이아드 왕세자실 상황실과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왕세자실의 기술 보좌관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타부크 관제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무담당관 나왈 하미드의 문자였습니다. 예산 초과 경고. 시험 일정 단축 필요?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폭발 시험을 취소하라는 압박이었죠. 회의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마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 안건이 변경됐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원래 타이곤 종합평가였던 제목이 시험 효율화 방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런 수정이라니 누군가 밤새 회의 안건을 뒤집은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통역관 사라 알파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왕세자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 통역관이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복잡한 군사 용어조차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오마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폭발 시험을 생략하면 일주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시험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리듬은 조급함을 숨기려는 몸짓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논리를 듣고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마에이지 시절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종이 위의 수치로 전장을 계산하려는 사람들. 그 계산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중국 측에서 특별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즉시 납품 가능하며 가격은 30% 할인입니다. 이미 파키스탄에서 검증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있게 덧붙였지만 그 말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니? 그곳의 혹독한 산악 추위와 이곳 타부크의 열기는 정반대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검증된 모델이라 부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오마르는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냄새가 난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폭발 시험을 없애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그 시험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마르는 그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죠. 보고서 초안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시선이 화면의 한 줄에 꽂혔습니다. 중국 장갑차 우선 도입 권고. 아직 폭발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평가가 아니라 각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라 알파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왕세자실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왜곡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펜이 서류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도만큼 오마르의 얼굴빛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라 씨, 당신은 통역관일 뿐입니다. 오마르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담담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관제소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죠. 오마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그때 스크린 너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세자실의 기술보좌관이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전 데이터로만 한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왕세자의 뜻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오마르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마르가 말을 잇는 순간 강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리스크라고요? 진짜 리스크는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라크에서 중국 장갑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IED 한 발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8명입니다. 순간 관제소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건은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언론도 크게 보도했죠. 하지만 중국 측은 운용 미숙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건 구형 모델입니다. 오마르가 급히 반박했습니다. 신형은 개선됐습니다. 종이로만 개선됐겠죠. 강현수가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 영상은 있습니까? 실전 검증이 아닌 보고서 개선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파드 Y 군수법무관이었습니다. 법무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 부속서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비밀 부속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오마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표준 조항일 뿐입니다. 표준이 아닙니다. 파드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조건이 미충족될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금액은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관제소 내부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마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체 무엇을 약속한 걸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단축하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종이 위에 성능만 믿었죠.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독일 장갑차들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서스펜션은 부러졌으며 전자장비는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환경 변수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린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며 오마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베커 씨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이미 선을 그은 냉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기술이 아니라 진실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오마르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때 나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루 시험 비용이 50만 달러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었죠. 목숨값보다 비싸진 않죠. 강현수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겁고 길게 흐르는 침묵.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한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죠. 실전 데이터 우선. 왕세자실이 내린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오마르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 강도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TNT 5kg 정도로. 8kg입니다. 강현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실전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위협 수준이죠. 타협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기술자와 정치가, 현장과 사무실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라 진실과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죠. 그때 조용히 메모하던 사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세자실에 보고될 내용들이었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긴장이 더 짙어졌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마르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내일 다시 논의하죠.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제 소환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 강현수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도운 게 없는데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철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이곤을 정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있을 폭발 시험을 대비해 밤새 점검을 진행 중이었죠. 김세진 엔지니어가 팀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이렇게 자신 있는 걸까? 정말로 그들의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인 걸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레나트 폰 크라우제 독일 시절의 동료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로비스트로 일하고 있는 남자. 그와의 통화는 언제나 불길한 제안을 동반했습니다. 마티아스, 우리 좀 만나야겠어. 내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급박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타부크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사막의 끝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모래먼지 속에서 타이곤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4시간 T24시간.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기술의 진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타협에 굴복할 것인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예감은 대부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야외 충격주행 트랙에는 이미 중국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실이 폭발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마르가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지만 이상하게 불안해 보였죠. 도색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금속 표면엔 미세한 파형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리 만수르 관제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어제 발견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오마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쫓기듯 뭔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중국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속도를 높이자 금속이 끼익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죠. 차체음 계측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측정기를 들이댔습니다. 데시벨 수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80dB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승무원의 청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주행 1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병이 무언가 이상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차체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지하세요. 즉시 정지.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조끼를 챙겨 입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그는 손전등을 켜고 하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용접부 균열입니다. 두 곳입니다. 각각 15cm, 20cm. 그가 손가락으로 균열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벌어진 틈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관제 소환이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15km 주행의 균열이라니.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설계의 실패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오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마르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 같았죠. 안 됩니다. 압둘라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진행하면 차체가 붕괴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균열 부위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했고 그 손길에는 기록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는 움직임이었죠. 현가장치도 점검해보세요. 김세진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죠. 기술자들이 즉시 현가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크 업소버에서 오일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엔 검은 오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누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충격 흡수가 되지 않으면 승무원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타이어 편마모도 심각합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좌측 전륜이 특히 심합니다. 정상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그가 손으로 타이어 표면을 만지자 굴곡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얼라인먼트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말하던 실전 생존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고는 아직 시험조차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진짜 전장에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아테네 근교의 군 장비 평가장에서였습니다. 급하게 만든 장비, 검증되지 않은 부품, 정치적 압력에 밀려 강행된 시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처참한 실패. 그때도 장갑차가 주행 중 서스펜션이 부러지면서 승무원 한 명이 크게 다쳤죠.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알리가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최고 속도 도달 시간이 25% 늦어졌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제 소환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타부크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은 설계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었죠.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업체의 기술자 2명이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놓고 노트북을 챙기며 주위를 살피더니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명백히 퇴장이 아니라 도주에 가까웠습니다. 분명 무언가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마르는 휴대폰을 붙잡고 중국어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거의 애원하듯 변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험을 중단합니다.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차량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보안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노란색 보안 테이프가 차량 주위를 감쌌습니다. 한순간에 검증 대상에서 폐기물로 전락한 셈이었습니다. 중국 장갑차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형편없을 줄이야. 종이 위에서 화려했던 수치들이 사막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품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곤 했지만 이 정도로 기본조차 무너진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오마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이제 핑계를 얻었다는 사람처럼 보였죠. 왜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실패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실패를 명분으로 무언가를 막으려 했던 걸까요? 타이곤 준비 시작하세요. 강현수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한국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에는 혼란이 없었고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기술자들이 센서를 교체하고 김세진이 마지막으로 하부를 확인했습니다. 타이곤이 서서히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엔진음은 낮고 묵직했습니다. 중국 장갑차의 불안정한 금속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체는 탄탄했고 용접 부위는 매끄러웠습니다. 열기 속에서도 마치 숨을 고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폭발 시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들려 있었죠. 내일 오후 2시 TNT 8kg 등가 폭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오마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번엔 압둘라가 그를 막았습니다. 중국 차량이 실패한 이상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왕세자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제소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두 장갑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보안 테이프로 묶인 실패의 상징, 다른 하나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당당히 서 있는 도전자. 두 그림의 대비는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독일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고라고 자부했고 그 자부심이 혁신을 멈추게 했죠. 그 사이 새로운 도전자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한국이 바로 그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진짜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은 불길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김세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발을 견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단순히 철판을 두껍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주행이나 내구성은 기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 그것이 진짜 장갑차의 가치였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 미세한 순간에 물리학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타부크의 태양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고 기온은 이미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타이곤은 저 열기보다 더 뜨거운 폭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국 업체 차량이 트레일러에 실려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트레일러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검은 오일 자국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초라한 퇴장이었죠. 그 장면은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오마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긴장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현수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역사가 바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졌단 말인가? 독일과 미국, 프랑스가 주도해온 이 산업의 정점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실패를 직접 본 지금 그 궁금증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폭발 시험,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사우디의 선택, 중동의 군수 시장, 그리고 세계의 시선까지. 그때 압둘라 술탄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내일 시험의 안전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될 거였죠. 성공이든 실패든 제 이름이 보고서에 남을 테니까요. 관제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현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제품의 실패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기본도 안 되어 있었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종이 위에 수치로만 존재했던 진짜 전투를 모르는 기술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0시간. 공기가 무거워졌고 관제소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일 결정될 겁니다. 타이곤이 폭발을 견뎌낸다면 중동의 방산 지도가 새로 쓰일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거죠.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냥 또 하나의 짧은 도전의 기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자신감, 그리고 눈빛이 어딘가 오래된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폭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 이름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발 시험 대기선은 타부크 시험장 가장 외곽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방호벽이 사방을 감싸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평원이 이어졌죠. 타이곤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전사처럼 태양 아래 강철의 몸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시작합니다. 김세진이 두꺼운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방폭 시트 설치 상태 확인, 블랙박스 작동 상태 확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일 이 철의 전사가 사막 위에서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는 걸. 내부 압력 센서 정상 작동 확인. 비상 탈출 시스템 준비 완료. 김세진의 목소리가 관제소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곤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차체 하부, 폭약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죠. 바로 차량 중앙 하단, IED급 조폭발물과 실전에서 터지는 가장 치명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차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가 손끝을 태웠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폭발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겁게 침묵하던 공간을 깨며 오마르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쇼에 불과합니다. 그의 냉소적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마르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전에서 누가 차량 안에 앉아서 폭발을 기다립니까? 이건 현실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저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엔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도 폭발 시험은 대부분 무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미를 태우거나 원격 조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곤 했습니다. 인명은 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조했습니다. 인명 피해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TNT 8kg이면 건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에요. 콘크리트 벽조차 버티기 어렵죠. 독일식 계산에 따르면 생존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충격파의 압력, 파편 속도, 반경을 계산해보면 심지어 완벽한 장갑이라 해도 내부 충격은 치명적이었죠. 고막이 터지거나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커 씨도 동의하시는군요.
오마르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 위험한 쇼는 이제 끝내죠. 시뮬레이션 데이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위험합니다. 국제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네바 협약 조항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관제소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한국팀의 얼굴에서도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과 망설임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오마르가 소리쳤습니다.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강현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는 겁니다. 그 말은 역설 같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탈 수 없는 장갑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데이터는 사람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가 천천히 타이곤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직접 타서 증명해야죠. 그게 진정한 기술입니다. 순간 관제소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타겠습니다. 김세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가득했죠. 그녀는 강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차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제 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신념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부딪히는 진짜 전투였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저는 만류했죠.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김세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차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든 차를 제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폭발 시 내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격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강현수가 방폭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적지 않았죠. 그는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오마르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압둘라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문서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자발적 참여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도 했고요.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혈관이 도드라졌죠. 당신들 모두 미쳤어요. 이런 무모한 짓을. 강현수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닙니다. 계산된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빽빽이 떠 있었습니다. 충격파 분산 경로, 차체 변형 예측, 내부 압력 변화 그래프와 수치가 촘촘히 나열되어 있었죠. 비자형 차체 하부가 충격을 양옆으로 분산시킵니다. 김세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바닥 구조가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하고 특수 설계된 시트가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98%입니다. 98%.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2%의 실패 확률은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의 용기에 감동했는지 아니면 무모함에 분노했는지 제 감정은 뒤엉켰습니다. 제 머릿속엔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이 설계한 안전 시스템을 스스로 시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했고 결과는 성공이었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알리 관제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수와 김세진은 방폭 장비를 완비한 채 타이곤에 올랐습니다.
두꺼운 조끼가 그들을 더 크게 보이게 했고 해치가 닫히는 소리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무전기에서 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 점검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응급팀은 대기 위치를 지켰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구급차 2대와 의료진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방차도 이미 방호벽 근처에 자리 잡았죠. 최악의 상황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들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다니.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5분 전 관제소 스피커에서 알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마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세요. 제발. 그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분 전 바람이 멎었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모래의 마찰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 전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30초. 무전기에서 김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 기록 시작합니다. 출력 이상무. 떨림없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책임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10초. 저도 모르게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521. 제 엄지손가락은 비상정지 스위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TNT 8kg 등가의 폭발이 타이곤 하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지가 진동했고 방호벽 너머까지 충격파가 밀려왔습니다. 흙과 먼지가 뒤섞여 20m 높이로 솟구쳤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질렀고 열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졌고 모래 폭풍 같은 먼지가 시험장을 뒤덮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두두두 낮고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타이곤이 살아있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그 특유의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만든 기계가 정말로 불가능을 견뎌낸 순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강철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곤이 완전히 버텨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뜨거운 모래 냄새와 함께 흙먼지 사이로 서서히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램프였습니다. 타이곤의 헤드램프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먼지와 연기를 뚫고 깜빡이며 빛을 냈죠.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대처럼 사막의 심장에서 살아남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출력 이상무. 무전기에서 김세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생존의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타이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을 가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체는 검게 그을렸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바퀴 4개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폭발 후 주행 시작합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폭발을 견뎌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타이곤이 서서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0km, 엔진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km, 바퀴가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30km. 폭발 직후임에도 완벽히 제어된 주행이었습니다. 1.2km 통과. 알리 관제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연속 기동 중입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관제 소환이 술렁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경외와 충격 그리고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폭발을 견디고 사람을 태운 채 달리는 장갑차. 그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압둘라 술탄이 망원경을 들고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좌측 전륜 약간의 손상. 하지만 주행 가능 상태입니다. 우측은 완벽해요. 실내 충격 데이터 보고합니다. 김세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대 35G 허용 범위 사이입니다. 승무원 생체 신호 모두 정상입니다. 심박수 상승 외엔 이상 없습니다. 35G 보통이라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충격이었지만 타이곤의 특수 시트와 흡수 구조가 완벽히 충격을 분산시킨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두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라 알파드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왕세자실에 즉시 보고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상과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자 스크린에 왕세자실 기술보좌관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막 교리상, 폭발 후 자력 기동은 합격 기준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왕세자실이 공식적으로 타이곤의 성능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타이곤은 시험장을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1.2km 주행 후 엔진이 멈추자 사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치가 열리며 철문이 천천히 들어올랐습니다. 먼저 강현수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약간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어 김세진이 내렸습니다. 방호복은 먼지와 재로 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압둘라였습니다. 그의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모든 이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한 인간의 용기가, 그리고 한 팀의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이내 거대한 함성과 같은 박수 소리가 시험장을 뒤덮었습니다. 기술자들, 안전요원들, 행정직원들, 심지어 청소 담당자들까지 모두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입증이 아니라 인간의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으니까요. 이건 기술의 승리였고 용기의 승리였으며 무엇보다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오마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아마도 그 자신이 가장 먼저 느꼈을 겁니다. 차체 하부 확인하겠습니다. 김세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타이곤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철판 위를 천천히 훑으며 꼼꼼히 관찰했죠. 찰칵 찰칵 그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비자형 하부 구조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충격파가 양옆으로 분산됐어요. 중앙부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결과예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엄청난 폭발에도 차체 중앙부가 멀쩡하다니.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연구가 만들어낸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강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백허씨,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만함이 아닌 진심 어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성능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알리 관제관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기록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차단했지만 지금 IP 추적 중입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시험의 데이터를 훔치려 한 것입니다. 중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쟁국일까요? 이 기술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누구든 그럴 이유가 있었죠. 왕세자실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즉시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극비로 분류됩니다. 보안 등급 레벨 5입니다. 레벨 5 사우디에서 가장 높은 보안 등급. 그건 곧 이 기술이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라 전략자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곤을 바라봤습니다. 그을린 차체, 찌그러진 바퀴 덮개, 금이 간 장갑판. 하지만 그 모든 흠집이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타이곤은 여전히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강철의 실루엣이 중동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장갑차가 판도를 바꿀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중동만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 전체의 판도를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군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문장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실전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한 평가 기준. 가격이나 정치적 영향이 아닌 오직 기술로만 판단한다. 이번엔 타협 없이 진실을 적을 생각이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고 폭발로 인해 떠오른 먼지는 아직도 하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그 금빛 입자들이 타이곤의 상처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강현수가 천천히 다가가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을린 철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지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념이었고 오늘 우리가 모두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김세진이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의 가치죠. 그녀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기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이 떨리는 손으로 공식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안전기준 통과. 실전 배치 가능.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사막 한가운데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잠시 후 차라가 왕세자실과의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리야드에서 비공개 시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최고 위급 인사들만 참석하십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반면 오마르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지만 죽지도 않았죠.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첫 문장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거짓 없는 진실된 보고서를 쓸 차례였습니다. 역사에 남을 문장을 남기기 위해서요. 리야드의 임시 작성실은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한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문장을 다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레나트 폰 크라우제. 독일 시절 제 오랜 동료이자 지금은 중동에서 로비스트로 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티아스, 지금 어디야? 리야드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이에요.
잘 됐군. 바로 올라갈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분 후 레나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오마르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레나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오마르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보고서 초안 좀 보자. 레나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작성 중이던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이건 뭐야? 한국 제품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잖아. 사실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마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초안에서 한국 평가를 낮춰야 합니다. 폭발 시험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운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TNT 8kg을 정면으로 맞고도 달린 게 운입니까?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요? 레나트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조언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아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지? 20년이지. 너도 알잖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잔잔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성비, 정치적 균형, 파트너십 그게 현실적인 보고서야. 왕세자실도 그런 걸 원할 거야. 늘 그래왔잖아. 그의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독일 본사회의실. 한때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진실만으론 승진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제 손으로 기술의 명예를 묻었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막에서 본 진실이 두 엔지니어의 용기가 제 안에 오래된 타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를, 사실보다 타협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쓰러진 젊은 병사들, 그중 단 23살이었던 막내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있던 두려움과 신뢰가 내게는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마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자문관일 뿐이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따르셔야 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사라 알파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고서 번역 준비하러 왔습니다. 왕세자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레나트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직업 윤리가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레나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마티아스, 내 말을 들어. 이 보고서 하나로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넌 중동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될 거야. 유럽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겠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방산업계는 좁았고 신뢰를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도 왕세자실과 충돌한 자문관으로 낙인 찍히겠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비용 분석 자료입니다. 나왈 하미드 재무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계산서가 든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녀가 놓고 간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가동률 목표 연간 92% 이상, 정비 턴어라운드 4시간 미만, 부품 호환율 80%. 제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믿기 힘든 수준이군요. 독일제 장갑차조차 이 수치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최고급 모델이라 해도 80% 가동률을 달성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오마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실전에서는 늘 달라요.
그의 비아냥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10년 넘게 사용해온 표준평가 기준표가 떠 있었죠. 가격, 납기, 정치적 위험도, 협력 우선권. 언제나 그 표로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기술을 재단하는 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표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레나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실전 생존성과 가동률 중심으로요. 21세기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표가 하나씩 화면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맨 위에는 생존성 서바이버빌리티, 그 다음은 가동률 아퍼레이셔널 ABAIL, 그리고 정비 용이성 MAINT, AINABILITY이었습니다. 가격은 맨 아래로 내려갔고 정치적 고려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레나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쳤군. 이런 기준이 세상 어디에 있어? 30년 동안 이런 보고서는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에어컨의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기술의 정의를 다시 쓰는 선언이 될 것임을.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숫자 노름으로 생명을 거래할 순 없습니다. 차라가 제 옆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준이 맞습니다. 왕세자님도 실전 성능을 최우선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직접 말씀하셨죠. 그 순간 오마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혈관이 도드라지며 터질 듯 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그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데 중국 측과의 계약이. 그의 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오마르는 이미 중국 측과 내부 거래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보고서만 조작된다면 그 계약이 확정될 테니까요. 아마 커미션도 약속받았겠죠. 오마르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중국 장갑차의 폭발 시험 보셨잖아요. 용접부는 찢어지고 현가장치는 주저앉았어요. 그런 제품을 도입하면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마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몇 번 열었다가 닫았죠. 그의 눈빛 속엔 공포와 패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레나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숨기지 않지. 마티아스, 독일 업계에서 널 매장시킬 수도 있어. 프라운호퍼, 라인메탈, 디펜스 유니온 모두 내 편이야.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레나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국이 너한테 뭘 줬기에? 돈이야? 여자야? 뭐야 도대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건 용기입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목숨 걸고 증명하는 용기. 그게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잃어버렸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차라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논리가 한층 더 명확해졌고 동시에 아랍어 번역도 병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흐를 때마다 문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오마르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어제 SNS에 올라온 사진 말이야. 그거 누가 올렸는지 반드시 찾아야 해. 왕세자실이 알게 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급했구나. 숨기려다가 오히려 들통난 거였어요.
그 사진 하산 병사가 올린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꾼 겁니다. 폭발 시험 당시 타이곤이 먼지를 뚫고 나오는 장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생존성 테스트 결과 타이곤, TNT 8kg 등가 폭발 후 0.2km 자력 주행 성공, 예상 가동률 연간 92% 이상, 정비 소요 시간 평균 4시간 미만, 모듈러 전환 3종, 지휘대전차 포병 지원 전환 시간 30분 내 완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 이름으로 제출한다. 마티아스 베커, 전 루마에이지 설계 총괄.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레나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마티아스.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쓸 때예요. 늦었지만. 그 말에 레나트와 오마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가 한동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적이 흐르자 차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창문 너머의 사막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용감하십니다. 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열년은 늦었습니다. 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왈 하미드가 제 곁으로 와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중동의 방산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이 불량품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야드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을 추가했습니다. 작성자 마티아스 베커, 검토자 사라 알파드, 확인자 나왈 하미드.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앞으로 역사가 될 이름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왕세자실에 제출합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평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실전 생존성 중심 장갑차 평가 보고서. 그게 제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죠. 메모란에 단 2단어를 적었습니다. 생존성, 가동률. 이 2단어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리야드 국방부 합동 브리핑룸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북적였죠. 하산 병사가 SNS에 올린 단 한 장의 사진. 폭발 직후 먼지를 뚫고 나온 타이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사히 걸어 나오는 강현수와 김세진. 그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사우디가 비밀리에 도입 검토 중. CNN, BBC, 알자지라.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유수프 카림 대변인이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준비되셨습니까? 곧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왕세자실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그 순간 방 한쪽 구석에서 오마르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죠. 사진이 왜 유출된 거야? 하산이라는 병사를 찾아. 당장.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세상에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강현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아직 어제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라는 통역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 모두 동시 통역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유수프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장갑차 폭발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가 물러나자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 원본이 들려 있었죠.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루마에이지 전 설계 총괄이며 현재 사우디 왕실 방위사업 자문관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폭발 시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하나디펜스의 타이곤 장갑차가 TNT 8kg 등가 폭발을 정면으로 맞고도 생존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8kg이라는 숫자에 모두 놀란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폭발 직후 1.2km를 자력으로 주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실전 생존성 측면에서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까? 네. 강현수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저와 김세진 엔지니어가 탑승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술 검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오마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죠. 이 질문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행 시험 중 차체 균열과 현가장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상 연결 화면에 사우디 왕세자실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변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타이곤의 단계적 운용에 착수한다. 왕세자실 대변인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순간 브리핑룸 안이 술렁였어요. 사우디가 한국의 장갑차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펼쳤습니다. 엔진 출력 525마력. 폭발 후에도 출력 저하는 없었습니다.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자 강현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모듈러 전환 시스템을 통해 지휘 차량, 대전차 차량, 포병 지원 차량으로 30분 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변신 가능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그 말이 통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나왈 하미드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마르 본부장,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마르는 휘청이며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메모를 했죠. 특히 실전 생존성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시험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라가 정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장 전 세계 생방송으로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방산시장은 바뀔 겁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생존성, 정치가 아니라 기술.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때 강현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어요.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번져나가더니 곧 거대한 박수로 바뀌었어요. 기술자들, 기자들, 안전요원들, 심지어 경쟁사 관계자들까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유수프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우디는 새로운 기준으로 방산 장비를 평가할 것입니다. 실전 생존성과 가동률,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브리핑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산 병사의 사진이 결정적이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한 장의 진실한 사진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산 병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을 올려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타이곤의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렸지만 굳건한 차체,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은 전사의 얼굴이었죠.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곤의 엔진음이 머릿속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심장의 박동 같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된 보고서 표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선명히 적힌 제 이름 마티아스 베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정중하게. 그 순간 제 안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경외가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장갑차 도입 공식 결정. 독일 전문가, 한국 기술력 극찬. 중동 방산 지도 재편 시작. 전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것. 늦었지만 양심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타이곤처럼 저도 살아남았으니까요. 폭발 같은 압박 속에서도 진실의 길을 달렸으니까요. 왕세자실의 비공개 회의실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전 2030 문구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국의 미래는 진실과 혁신 위에 세워진다. 저는 강현수, 사라, 나왈과 함께 입실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 재무장관, 왕세자의 최측근 보좌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왕세자의 수석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평가 기준이 인상적이었어요. 생존성과 가동률 중심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손가락을 깍지 끼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왜 한국 제품을 지지하십니까?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설계했다면 한국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제 발언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수석 보좌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리야드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했죠.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누군가의 아들을, 딸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 순간 강현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의 우열을 가르는 건 스펙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길고 무겁고 그러나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왕세자의 수석보좌관이 손뼉을 쳤습니다. 브라보. 그가 조용히 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보탰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커씨.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보고서가 우리의 눈을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문 너머의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그 복도 끝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퓨처 빌롱즈 투 도즈 후 프로텍트 라이프. 삶을 지키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강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어요. 기술자의 손이면서 동시에 전사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번역본 최종 파일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자 그 안에는 굵은 글씨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보고서의 모든 핵심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게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녀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혁신이죠. 나왈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타이곤 양산 계획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봉인하며 덧붙였어요. 베커씨도 꼭 참석해주세요. 저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왕세자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타부크 시험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타부크에 도착했을 때 사막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타이곤이 서 있었습니다. 폭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을린 차체, 찌그러진 철판들. 그러나 그 상처가 오히려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김세진이 차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네요? 제가 묻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에요. 내일부터 양산 준비에 들어갑니다.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리듬, 마치 심장의 박동 같았습니다. 강현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기억나세요? 네. 선입견 투성이었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걱정했죠. 이제는 달라졌죠? 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석양이 지는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 속에서 타이곤의 실루엣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베커씨. 강현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진지한 제안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서 공식적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타이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갑차가 만들어진 나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 그곳에서 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지하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일어났다가 곧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타이곤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타이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티아스, 강현수, 김세진, 사라.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 그러나 같은 신념을 가진 네 사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막의 정적 속에 울렸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날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막의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죠.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타이곤이 별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어느 전사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기준, 새로운 철학,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는 걸요. 엔진을 끄자 모래바람의 잔향만이 사막을 스쳤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강철로 만들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완성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첫 문장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차창 밖으로 리아드의 불빛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타이곤과 함께, 사람을 지키는 기술과 함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어요. 독일 루마에이지 시절 동료였습니다. 마티아스, 내 보고서를 읽었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대단하더군. 고맙네. 제가 짧게 답했어요.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사람 중심으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어둠과 도시의 불빛이 교차하는 그 경계선 위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작은 파문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어딘가 타부크의 밤하늘 아래 타이곤이 서 있을 겁니다. 폭발의 상처를 훈장처럼 품고 묵묵히 내일을 기다리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강철로 만들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완성된다.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더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